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인도암의 발생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구인도암 치료의 부작용과 또 추적 관찰, 재발한 경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주실 교수님 세 분 모셨는데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최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오동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진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최 교수님께서 구인도암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환자분들이 스스로 느끼는 불편감이나 부작용, 합병증 같은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구인도암은 아무래도 목구멍이라는 위치의 특성 때문에 수술 후에 일부 신경의 마비나 호흡, 발성, 그리고 삼킴 등의 기능 저하나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경부 자체가 워낙 중요한 혈관과 신경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 신경들이 각각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편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목적은 일단 암을 완치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완치 후에 환자분이 치료 전과 거의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 부작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로봇과 내시경을 통해서 정밀 수술을 한다면 그런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고 의료진들이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구인도암이 초기 치료로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거의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방사선 치료도 이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치료 범위 및 치료 선량과 관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부위에만 방사선이 조사되는데 왼쪽에서 피부가 까매지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또 침샘을 예를 들면 방사선 단위로 10그레이 정도의 평균 선량이 조사된 것과 30그레이 정도의 평균 선량이 조사된 것은 침샘 손상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필요한 부위에만 방사선이 조사되도록 하고 중요한 장기에는 불필요하게 조사되는 방사선이 적도록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구인도암 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가 구강 점막염 혹은 구내염이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방사선이 쪼여지는 입안 점막 부위가 헐게 됩니다. 치료 시작 후 2-3주 정도 지나면 조사된 방사선량이 점점 쌓이기 때문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치료가 진행될수록 점점 심해지고 치료 종료 시점에서 종료 일주일 후가 가장 심합니다. 그 뒤로는 가만히 놔두면 상처가 회복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2-3주에 걸쳐서 회복됩니다. 방사선 피부염도 마찬가지 경과로 진행되고 치료 피부에 홍조가 생기고 심하면 피부가 벗겨지거나 진물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구강 내 증상이 생깁니다. 입맛이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맛, 쓴맛 이런 맛들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어떤 분들은 음식에서 쇳맛이 난다 라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입이 마르는 것입니다.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침 성분이 변화돼서 침이 끈적하게 가래처럼 느껴집니다. 입 마름증은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수개월에서 1년, 2년에 걸쳐 회복이 되지만 완전 회복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회복되어서 약간의 입마름증이 남게 됩니다. 교수님, 근데 환자분들한테 2년이나 입이 마르고 삼키기 불편하다고 하시면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방사선 치료하고 초기에는 입안이 거의 다 궤양이 생기기 때문에 매운 거는커녕 식사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2달 뒤에 오시면 상당히 좋아져서 오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2-3달까지는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그 뒤로 훅 좋아져서 오십니다. 초기에 증상이 엄청 심하고 장기적으로 2년에 걸쳐서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의 회복 정도를 시간에 따라 확인해 보니 2년까지 걸리는 보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요즘엔 치료 기법이 좋아져서 전에 비해 훨씬 나아지긴 했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 초반에는 조금 힘들지만 잘 관리하시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실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들 말씀처럼 이 회복에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렇게 큰 두려움은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치료 후에 입마름증에 좀 도움이 되는 약들이 좀 있을까요? 필로카핀이라는 약이 있는데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침 분비를 늘려줍니다. 하지만 자율신경계를 자극하다 보니 동시에 땀이 많아지고 화장실 자주 가게 되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약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탕이나 껌 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점막의 붙임 형태에 나오는 것도 있어서 수면 중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물을 평소보다 많이 드시고 침이 줄어들면 치아 건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양치나 가글 등 구강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잘 관리하시면 빠르게 회복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게 양성자 치료인데요. 구인도암에 있어 양성자 치료는 X선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와 비교하면 암의 치료 성적은 같지만 구강 점막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줄여서 이에 따른 부작용, 틱, 입마름증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보다는 훨씬 좋은 점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양성자 치료의 단점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두경부암 치료할 때 양성자 치료의 단점은 X선에 비해서 피부 보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치료 후에 방사선 피부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피부 착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X선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고 암이 어느 정도 줄어든 상태의 중간 시점에서 이전에 말씀드린 적응 방사선 치료를 시작할 때 양성자 치료로 변경하게 됩니다. 양성자 치료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 발생하는 심각한 방사선 피부염의 발생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항암제가 지니는 이 특수성 때문에 부작용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어떤 부작용들 그리고 합병증들을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네, 항암 방사선 치료 시에 많이 사용하는 백금 기반 세포 독성 항암제의 경우에는 방사선과 같이 들어가서 말씀하신 점막염을 유발할 수가 있고 저용량을 사용해서 드물기는 하지만 청력 저하나 혹은 콩팥,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혈구의 수치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것은 감염의 위험성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콩팥 기능 저하의 경우에는 약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점막염으로 잘 못 드시거나 혹은 설사가 심해지는 경우에 탈수가 악화되어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못 드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건 식사를 잘 하시고 체력을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마시는 영양제를 드리거나 식욕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욕 촉진제 같은 보조적인 약을 처방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발 저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증상 완화를 위해서 진통제를 처방해 드립니다. 선행화학요법 같은 경우에는 약을 3가지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작용들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머리카락도 좀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손발이 저리기도 합니다. 선행화학요법은 독성이 강한 편이어서 환자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편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동반이 되는 것 같은데요.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부작용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나요? 나이나 성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보다도 치료에 대한 수능도와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육량도 많고 체력도 좋은 환자분이시면 당연히 치료를 잘 견딜 수 있을 거고요. 의외로 60대 남성분들이 굉장히 잘 버티시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무사히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앞으로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료나 추적 관찰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치료 종료 후 한 달째 CT를 찍습니다. 이때는 치료 관련해서 합병증이 생긴 건 없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CT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종료 후 4개월째 PET-CT를 찍습니다. 그 이후에는 첫 2년 동안은 재발의 위험이 아주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3개월마다 CT를 촬영합니다. 만약에 2년 동안 재발이 없이 추적 관찰을 잘 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6개월마다 CT를 찍고 그렇게 치료 종료 후 5년까지 추적 관찰한 다음에 종료하게 됩니다. 네, 암 환자분들께서 제일 두려운 것이 바로 재발에 관한 것인데요. 만약에 재발을 하게 된다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재발했을 때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재발이 어떤 위치에 생겼는지입니다. 재발한 위치가 구인두암, 원래 암이 있었던 자리, 국소인지, 그리고 목, 경부림프절, 지역 재발인지 또는 폐나 간이나 뼈 같은 원격 전이가 된 건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초기 치료를 수술로 했는지 또는 방사선 치료를 했는지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됩니다. 먼저 구인두 부위에 국소 재발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을 먼저 고려합니다. 그 부위에 수술이 매우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원격 전이가 돼서 재발한 경우에는 사실상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폐나 뼈에 전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증상 조절과 생명 연장을 목표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초기에 수술 치료를 한 뒤 재발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수술과 함께 방사선 치료를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초기 치료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재발했을 경우에 재방사선 치료하는 것은 부작용 때문에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수술을 할 때 구인두의 기능 보존을 위해서 재건 수술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어렵거나 원격 전이가 되면 생명 연장과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두세 달에 한 번씩 CT를 찍어서 반응 평가를 하게 되고 암이 줄어들거나 더 진행하지 않으면 같은 약으로 항암 치료를 이어가게 됩니다. 질병이 진행해서 내성이 생기거나 환자가 잘 견디지 못하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세포독성 항암제에 면역 항암제를 병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 상태로 돌려서 암세포를 더 잘 공격하게 할 수 있는 항암제입니다. 세포독성 항암제처럼 점막염이나 위장관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잘 없어서 세포독성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를 같이 병용을 하더라도 더 힘들어하지는 않으셔서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를 같이 사용할 때 효과는 더 좋은 편이고 전체 생존율을 늘리는 데 공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의 부작용으로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거나 폐렴 같은 다른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비용적 부담이 꽤 큽니다. 그렇다면 재발을 한 구인도암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하기가 어려운가요? 네, 맞습니다. 재발한 구인도암을 재방사선 치료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발 부위에 방사선 재치료를 하게 되면 점막이 괴사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잘 시행하지 않고 매우 선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재발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먼저 수술을 고려하게 되고 수술 역시 어렵다면 항암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재발한 구인도암에서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선별된 환자들은 재방사선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광범위한 방사선 조사보다는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가능하다면 양성자 치료를 통해서 재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HPV가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구인도암에 걸리게 되냐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HPV 바이러스, 자궁경부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대부분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배출해내게 됩니다. 일부의 환자들에서 그 바이러스가 몸에 남아서 변화를 일으키고 이게 암으로 이완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HPV를 여러 가지 경로로 접촉할 확률은 약 80%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에서 20% 환자분들이 전암성 또는 암으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HPV 바이러스 접촉부터 우리 암이 될 때까지는 1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인도암 수술 후의 부작용과 또 추적 관찰 그리고 재발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인도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구인도암에 대한 치료 성적이 좋아지면서 완치율뿐만 아니라 치료 환자분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 부작용을 줄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구인도암의 치료가 물론 굉장히 힘들고 고되지만 환자분들이 부디 힘내셔서 치료를 잘 받으시고 치료 후에도 잘 먹고 잘 숨쉬고 잘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나연 교수님 말씀대로 구인도암의 치료 성적은 매우 좋습니다. 암 진단 및 치료 중에 심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실 수 있지만 열심히 치료받으시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니 저희 의료진과 함께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인도암의 경우에는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또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면 많이 부담을 가지시게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서 또 잘 치료하도록 해볼 테니 저희 의료진들과 함께 잘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비인후과 최나연 교수님, 방사선 종양학과 오동열 교수님, 혈액종양내과 김진영 교수님과 함께 두 편에 걸쳐서 부인도암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구인도는 먹고 말하고 또 호흡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완치를 위한 노력 그리고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섬세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분 교수님 말씀처럼 의료진을 믿고 또 치료 과정을 잘 따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